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서문. 그는 증권 투자의 원로였다. 하지만 증권가의 스승 코스톨라니에게 특별한 비법을 기대한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번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곤 했던 것이다.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특정 주식을 팔아 대중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은행이나 투자 관련 단체의 수작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5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수많은 조언을 건넸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세계적인 우량주를 사들인 다음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먹고 몇 년간 푹 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 부모에게도 현명한 조언을 남겼다.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그가 18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는 그를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 파리로 유학을 보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그의 부모는 전쟁과 공산주의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후에도 막내 아들 앙드레가 재정을 지원해준 덕분에 스위스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부다페스트에서 아우디 A8을 타고 가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이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다방면으로 인생을 즐겼다. 클래식을 듣고 고급 시가를 피우고 증시에 대해 고찰하는 일은 언제나 그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인터뷰와 토론장에서 그의 생생한 활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웃으며 정신적 체조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느새 두 세대에 걸친 독일 증권 거래 시장의 우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유명인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젊은이들과 마주쳤을 때도 그랬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는 록스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그들이 바라는 대로 티켓, 지폐 또는 티셔츠에 사인해주곤 했다. 1917년 이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쉬지 않고 돈과 주식에 몰두했지만 실리주의자는 아니었다. 그가 투자에 임할 때 심혈을 기울인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각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기쁨을 맛보는 것이 더 컸다. 그는 스스로를 주식 투자자라고 불렀다. 그에게 있어 주식 투자란 지적인 도전을 의미했다. 그는 항상 돈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이를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코스토는 탐욕스럽지도 기세등등하지도 돈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있어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돈은 나치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었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달리 거창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실천했다. 하지만 세계 시민이었던 코스톨라니는 돈이 선사한 재정적 독립을 충분히 즐겼다. 돈이란 그에게 있어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건 바로 원한다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것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였다. 특히 코스톨라니는 칼럼니스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독립성을 사랑했다. 1970년대
iOS의 헤지펀드에 대한 투쟁, 1980년대 근본이제의 반대 로비, 그리고 1990년대 구동독 시장과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에 대한 반대 운동에도 물러서지 않던 그의 어떠한 투쟁에서든 확신에 차있던 행동가였다. 코스톨라니는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를 저술한 오스카 라퐁텐, 독일의 유명한 좌파 정치가보다 훨씬 앞서 그 이치를 깨달았다. 내 심장은 왼쪽에서 뛰고 있고 내 머리는 우측에 있지만 내 지갑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답니다. 수십 년간 주식시장 경험을 통해 그는 경제 분야에서는 실정과 이론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몸소 배웠던 것이다. 특히 그는 독일 텔레콤의 상장을 통해 새로이 형성된 주식 투자자 세대를 염려했다. 독일에서 주식 투자를 수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광적인 주식 열풍에 대해 심히 우려했다. 이 책을 통해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들에게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실시간 거래 또는 손절매로 녹초가 되지 않도록 그가 알고 있는 주식 및 다양한 투자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다. 미래의 결산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그는 자신이 수년째 증권거래소에 가지 않고 있다고 고백했다. 혹시라도 전능한 신이 그곳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뭐야, 늙은 코스토가 아직도 저기 있단 말인가? 이제 그만 이곳으로 올라오게 해야겠군 라고 말하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언젠가 신이 기어코 자신을 불러들여 그곳에서 해우한 친구, 제자, 독자들이 코스토가 역시 옳았어라고 말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도 저술했다. 친애하는 앙드레, 자네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자리에 앉아 현 주식시장을 내려다보고 있기를 기원하네. 그러면 자네의 낙관주의와 대립하며 깎아내리던 비관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옳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 말일세. 1999년 12월 브레멘에서 스테판 리세. 앙드레 코스토랄리,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그는 이 책을 포함하여 13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다. 박학다식한 저술가, 유머 넘치는 칼럼니스트이자 유쾌한 만담가인 그는 일생을 돈,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심취하였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말은 그가 일생 동안 지켰던 잠언이었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지적인 도전 행위일 뿐이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 때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그의 9월 탈고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책에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안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시장 기술을 증권 수학자들이 고안해낸 차트나 오실레이터 모형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기술적 이해란 오롯이 다음의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현재 증권의 대다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런 이유에서 나는 증권 투자자를 부와 뇌동파와 소심파 두 부류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즉 투자자를 지칭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한다.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와 뇌동파의 덕일 때가 많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부와 뇌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와 뇌동파와 소심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심파는 과거 프로이센의 몰트케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네 가지 요소, 즉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의미한다. 돈. 내 정의를 말하자면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 1950년에 겪었던 경험은 아직도 매우 쓰라린 경험으로 남아있다. 그때 뉴욕 증시는 상승세에 있었다. 나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나의 한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추가 매수까지 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95년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바로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10에서 20%씩 폭락했다. 나는 중개인에게 추가 증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내 주식의 상당량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나처럼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도 주식을 되팔아야 했고 그 결과 폭락은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자 증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옛 시세들을 되찾았다. 몇몇 주식은 시세가 무려 10배나 뛰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다. 몇 년 뒤인 1962년 2월 나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또 한 번 겪었다. 당시 나는 파리 증권시장에서 활동 중이었다. 물론 이번에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빚은 없었다. 단돈 1프랑까지 전부 내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4명의 프랑스 장군들이 드골 정부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 아예 증권거래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내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대신 나는 평소 즐겨 가던 쉐루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우연히 그곳에 들른 증권거래소의 한 동료가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주가가 급락해 주식시장이 진정한 피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그런가? 라고 무심히 대꾸하고 평온하게 점심 식사를 즐겼다. 나는 드골 대통령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믿어 심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무런 빚도 없었던 나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4명의 장군들은 항복했고 주식시장은 손실의 절반을 회복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피바다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어진 단어가 되었다. 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생각.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몰트케가 언급한 4가지 요소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나는 차르 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종전 후 이탈리아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라 자체에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공장의 대부분이 온전했는데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임가공 수출 조건으로 이탈리아에 모, 면, 인조, 비단 등의 원자재를 공급해 주었다. 이탈리아 공장에서 가공한 뒤 일부는 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 시장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레저가 토리노에 소재한 피아트사와 계약을 맺고 매년 인가공의 형태로 1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섬유 산업의 사례 이후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로군. 그럼 섬유 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뜻이겠지. 내가 뜻을 세우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형편없는 자동차 주식이 뭡니까? 알아보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비운 중개인은 몇 분 뒤에 돌아왔다. 이스타 프라스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좋소. 그러면 그걸 사겠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내 주문에 따라 약 150리라에 IF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 다시 밀라노를 방문했다. 현재 IF의 시세는 무려 450리라입니다. 이제 매도하실 거죠? 나는 오히려 중개인에게 IF 주식을 더 사들이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IF 주식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장에서 급등한 것은 오직 이 주식뿐이었고 피아트를 비롯한 나머지 주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결국 150리라에 매수한 주식은 중간에 1900리라를 찍더니 다시 1500리라 언저리로 떨어졌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바로 내 생각이 옳았다고 말이다. 경제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부문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잘 알려진 나라였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다. 인내. 증권거래소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 행운도 필요하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내마저 없어진다. 증권이 부하뇌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동요된다. 또한 반대로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나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시장, 주식, 채권, 원자재, 보석 등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혹은 동행 국면, 과장 국면.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 이어진 198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예로 들어 하나의 완전한 증권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유가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요 골자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유가 급등으로 두 자릿대로 치솟았고 그 시절 누구나 화폐절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히 옳았다고 할 수 없다. 증권시장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더는 주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날마다 5천만 주씩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가 5천만 주를 팔았고 또 누군가는 그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토록 불투명했던 1982년의 주식시장에서 5천만 주나 사들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당연히 소심파 투자자들이었다. 최하로 떨어진 주가는 조정 국면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1982년,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내건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금리 정책에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그 후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점차 회복되었다. 미국 월남전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 대사관 인질극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시장은 내가 동행 국면이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볍게 동반 상승했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갔고 상황이 나쁘면 주가도 하락했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마침내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서구 사회를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던 오펙의 힘이 약화되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폴 버커는 계속 금리를 인하했다. 동행 국면의 시기인 두 번째 국면의 매수자를 나는 호녀라라고 부른다. 그들은 반은 소심파 투자자면서 반은 부안해동파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시세의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킨다. 이 두 번째 국면의 단계에 다다르면 연이어 벌어지는 긍정적 사건들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다음 국면인 제3단계로 넘어간다는 위험이 있다. 이 세 번째 국면이 바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한다. 여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지만 런던 공황 때 전 재산을 날려버린 아이작 뉴턴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아무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1980년 초에 이르러 시장은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낮은 시세에 황급히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고 유가물에 투자했던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렸다. 언론은 대규모 주식시장 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가장 핫한 이슈로 거론될 때마다 그들은 주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전부 매수했다. 그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친구들이 큰 돈을 번 주식에만 몰두했다. 다시 말해 지금 유행인 주식들만 사들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둔 소신파 투자자들이다.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인 한 상승장 역시 계속 이어진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안해동파 투자자에게 넘어가면서 끝이 난다. 그 결과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의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구매까지 감행하며 매수한 증권만이 가득해진다. 현금은 소신파 투자자들에 넘어간 뒤다. 이제 현금으로 만든 돈방석 위에 앉은 소신파 투자자들은 그 시세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돈이라는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87년에 한 강연에서 당시 너무 많은 주식이 부안해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다고 판단한 내가 주식시장의 과잉 열기에 대해 경고하자 한 청년이 내게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고스탈린 선생님, 제가 알기로 현재 주식의 90%가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라는 건가요? 그 질문에 내 답은 간단했다. 물론 그들도 부안해동파 투자자지요.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대중처럼 행동하고 있어. 생각도 인내도 없이 말이오. 기관 투자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머니 매니저들은 1980년 여피족의 상징인 일명 골든보이들이다. 이제 불과 25세에서 30세 안팎인 이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 경험이 거의 전무했으나 억대의 돈을 관리해야만 했다. 그리고 1987년 8월이 되자 그런 돈마저 없었다. 그들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선물시장에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위한 증거금 비율이 매우 낮았던 탓에 1987년에는 이 시장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다. 하루 동안 시카고에서 체결된 S&P 500 지수 선물 계약이 같은 기간 뉴욕에서 거래된 주식 가치보다 많은 날도 있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선물 시장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양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 1988년 다우존스 지수가 3686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로버트 프레이터는 투자자들의 스타가 되었다. 그는 유명세는 많은 증권이 이미 부안해동파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징표였다. 허황된 기쁨에 빠진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당시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까지 팽창한 통화량이 바로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강세장의 원동력이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앨런 그린스펀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1987년 초부터 그해 여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시장에서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 정도 상승했다. 8월이 되자 다우존스 지수가 2722포인트에서 더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시장은 하강 국면의 첫 번째 국면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매수자가 없었으므로 약간의 매도 계약만으로도 시세가 하락했다. 10월 중순이 되자 주식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목요일과 금요일 시세가 100포인트씩 떨어졌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 주말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독일 연방준비은행 총재에게
금리 인하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달러를 더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자 시장은 하강운동의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했고 이는 다시 가격을 압박하여 시세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10월 19일까지 전기 충격은 없었다. 골든 보이들에게도 마지막 G 요소인 행운마저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전주에 시세가 하락하며 손실이 발생했기에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추가 지급의 의사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 10월 19일이 되자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시작됐고 그에 따라 S&P 500 시세도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 연이은 시세 하락에 추가 증거금 요구가 빗발치면서 강제 해지가 이어졌고 그것은 또 다른 시세 하락을 불러왔다. 결국 골든보이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선물 계약을 매도했다. 보유한 주식 포지션을 전부 매도하느니 차라리 비용이 저렴한 선물 계약을 공매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을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 보험에 따른 매도는 시장을 계속 하락시켰다. 그 사이 지수 차익 거래는 당연히 성행 중이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 계속 하락했다. 그에 따라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도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매수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물 매수도 수많은 투자자들의 강제 해지로 인해 생긴 지수 선물 시장의 시세 하락을 멈추지는 못했다. 모두가 문 하나로 전부 빠져나가려는 셈이었다. 얼마 전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의 주문은 단 하나였다. 전부 팔아주시오. 그렇다면 1987년 10월 19일 이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인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어쨌거나 제임스 베이커의 발언이 옳았던 그렇지 않았던 그것은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것이 되었고 증권거래소는 무너졌다. 그것은 내가 예견했던 바였다.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었다면 베이커의 발언은 증권거래소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제3 국면이 단 하루 만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세가 무려 22% 혹은 그 이상 폭락하는 경험이야 여러 번 겪었지만 이런 속도는 아니었다. 이 증권 동물원을 어슬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자신이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주식을 팔았는데 마침 주가가 하락하면 그것이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손실을 보는 사람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판 사람들 뿐이다. 온전히 내 돈으로 산 주식이라면 시세가 하락해도 나는 항상 평안할 수 있었다. 또 평온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나의 철칙이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매우 편한 상태였다. 더욱이 대규모 폭락을 예견하고 몇몇 주식은 매도한 뒤이기도 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당시 내 수중에는 현금이 있었다. 그로부터 주가 폭락이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날 1987년 이전보다 4배가량 올랐다. 소련과 미국, 양국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완화되면서 나는 무척이나 낙관적이 되었던 것이다. 증시가 폭락한 바로 다음 날에도 내가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 한 말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들에게 다시 증시 진입하라는 신호가 되었다. 돈이라는 요소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선 만큼 다음 호황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33인의 경제학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진지하게 논의했는데 당시 나는 이들을 두고 짧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평가를 했다. 33의 교수들이라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당신들은 졌소. 1987년 10월 19일 이후 이 센세이션에 빠져든 증권 여행객들이 뉴욕으로 순례 여행을 왔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1929년처럼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골든보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의 바람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정화 작업의 일환이었다. 월스트리트를 카지노판으로 만든 것이 이 골든보이들이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10월 19일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이어졌고 경제학 교수들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마침 들려온 희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며 동행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 바로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신기술 시대로의 편입이었다. 1998년에 시장은 다시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특히 독일의 벤처 시장은 거친 노름판이 되어버렸다. 2년 전만 해도 증권시장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마저 군침을 흘렸고 종국에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먹어치우려고 했다. 말하자면 주식 중독증에 걸린 셈이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와야 했다. 바람을 불어넣어 팽창한 풍선을 찌를 바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춰질 터였다. 그리고 마침 새 종류의 바늘이 등장했다. 동남아시아 경제위기, 심각한 상황의 러시아 재정, 과장된 투기 열풍에 대한 앨런 그리스펀의 경고가 이어지자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다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예견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서둘러 자금을 풀었다. 이 조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시장 회복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가 되었다. 첫 번째 요소인 돈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했다. 시세는 하락했던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했으며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견했던 경제 위기와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1998년의 위기는 1987년처럼 시장을 싹 쓸어내며 정화하진 않았다. 이번에는 과장 국면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했던 위로의 과장이나 아래로의 과장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장에서 모든 부안의 동파 투자자들을 밀어내기에는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었다. 1988년 이후 1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과거의 지수 회복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는 제2 국면의 끝자락에 서 있다. 호황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년 전에 증권 거래인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두려워한다. 먼저 경제가 급격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부터 확실해져야 환호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장은 상승 운동의 세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듯이 유행 뒤에 한 차례의 후퇴는 피할 수 없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있었던 증권시장의 변동은 사이클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딘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불변의 법칙이다. 성공 전략은 현재 경제 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 경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 곡물 거래소의 경험이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미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승 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들어서 화랑기가 찾아졌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을 해본 노련한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는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알아내고 과잉 매수 또는 과잉 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과잉 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준에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황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인내가 있다. 반대로 시장의 호재성 소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부유한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지 않으려 한다.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은식처에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등장해.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 운동 국면이 시작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의 폭락이라기보다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인 하강 운동의 과장기다. 이 시기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든 가치주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린다가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대중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주지 못한 징후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증권시장이 세 번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여기서 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의견에 반기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사는 당일에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일까?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란 부하내동파 투자자가 그 다음 달에 황급히 이 주식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위험은 없을까? 만약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매우 중개인이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그렇다. 물론 중개인이야 큰 중개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하 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하 내동파 투자자는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신파 투자자는 주식을 부하 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이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트렌드가 반전될 전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 의견이다. 언론 보도의 분위기가 몹시 낙관적이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까지 낙관론자로 태세를 전환하면 주식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긍정적인 현상이 한 점에 몰려버리며 시세는 현실과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수익률이나 이익 배당금 등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들은 산업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속도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단골 카페 웨이터가 다이물러주나 아이베임주 중 무엇을 사야 하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의 마지막 낙관론자 부저 비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즉 하강운동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주목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증권과 사랑, 그리고 증권에 대한 사랑. 증권과 사랑에 빠진 투자자는 그 외에 다른 아무 것에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런 투자자들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치기 마련이므로 심히 우려되는 바다. 만약 내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와인,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음악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단조롭겠는가. 이제 나는 독자들에게 수년 전 내가 세운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 계속 투자를 이어가든 아니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명심한다면 향후 어느 정도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느 나라에 무슨 업종 주식을 매입할지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은 충분히 확보하고 움직여라. 3.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확신이 있다면 강경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라. 6.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점검하면서 지금이라도 샀을 것인지 검토해라. 8. 대단한 상승이 가능할 때만 매수한다. 9.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까지 전부 계산해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해라. 10가지 금기사항. 무작정 추천을 따르며 은밀하게 오가는 정보에 기울이지 마라.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또는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같다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손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마라. 4. 옛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지속적으로 미세한 시세 변화를 주시하거나 단조로운 창법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7. 당장 어디서 수익 또는 손실이 일어났는지 시시때때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팔지 마라. 9. 정치 성향, 다시 말해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까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의 요약 및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과 글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